지난해 말 대한민국 21번째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연등회가 등재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전 세계 세 번째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종묘제례악, 판소리, 김장문화, 아리랑, 제주 해녀문화를 포함해 총 21건이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또 연등회가 표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아오모리 지역의 네부타 마츠리와 똑같다는 주장입니다. 유네스코 공식 홈페이지와 트위터에 일본 네티즌들로부터 항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연등회는 500년경에 시작됐고 일본 네부타 축제는 1951년에 시작됐습니다. 아무리 빨리 봐도 1860년대에 시작된 것이 알려져 비웃음을 샀습니다.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서로 다르게 발전해왔지만 항상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문화유산 자체가 갖는 국제적 경쟁력과 외교적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한중일은 문화가 비슷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놓고 총성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불과 10년 전인 2011년만 해도 무형문화유산 보유 개수가 중국은 28개, 일본은 18개, 한국은 11개로 가장 적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38개, 일본이 22개, 한국이 21개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북한 지역 아리랑과 북한 지역 김장문화 2개를 별도로 등재한 것을 합치면 한국은 23개로 일본보다 많습니다. 사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길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험난합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유네스코에서 등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유산 보호협약을 한 178개국 24개 위원국에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자국의 유산이 타국보다 가치가 높다는 설득을 각국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지지해줄 수 있는 위원국을 분석하고 지지하지 않는 위원국은 설득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등재 신청서도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무적인 것은 유네스코 평가기구가 이번 연등회 등재 신청서를 모범 사례로 꼽은 것입니다. 평가기구는 대한민국의 연등회 등재 신청서는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잘 준비된 신청서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네스코는 많은 국가가 인류 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류 무형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한 나라는 심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1건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경년인 2년에 한 번씩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벌써 2년 후 심사에 들어갈 다음 무형문화유산을 선정해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탈춤입니다. 벌써부터 사전 작업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 2022년에는 탈춤이 등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들 무형문화유산 등재에 힘을 쏟을까요? 문화재의 개념이 과거 보호해야 할 문화재라는 개념에서 이제는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산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유산이 문화재랑 다른 것은 현재에도 전승되며 계속 변화하고 있는 동적인 의미라는 점입니다. 즉 문화유산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며 그 나라 구성원의 정체성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사라진 현재에 문화자본이 국가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되며 그 가치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특히 문화유산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문화재 대부분을 잃은 대한민국에는 그 의미가 더 커졌습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건립 후 한국인들은 정체성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때 국민을 하나로 묶을 방법 중 하나로 문화유산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서기를 단기로 바꾸고 개천절을 국경일로 공포하면서 공동체의 뿌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한국전쟁 후에는 남한과 북한이 체제 경쟁으로 문화재 발굴을 경쟁적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1974년 진행된 한양도성 복원사업은 전쟁으로 훼손된 도시를 재건한다는 의미도 담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유산의 가치가 결정적으로 폭발한 것은 국제 이벤트인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 이후입니다. 이 시기에 왕궁과 종묘가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고 궁궐 보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이 세계 속에서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확인을 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90년대 들어서는 문화유산으로 정체성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조선 총독부를 폭파하고 경복궁 복원을 하고 석굴암, 불국사,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문화재가 본격적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속 문화대국이 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가치가 조명되면서 한국과 북한이 유네스코에 공동 등재하며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2015년 일본의 하시마 섬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하시마 섬은 한국 강제징용자들이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노동을 하던 곳인데 이곳이 메이지 산업혁명의 유산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시마 섬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며 한국인 강제노동자의 고통과 상처는 묻히게 된 셈입니다. 이렇게 문화유산은 역사 분쟁에서도 국제사회에서 특정 메시지를 던지는 역할을 합니다. 또 무형문화유산 등재는 전 세계의 전통문화유산을 알리는 천병이 됩니다. 제주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때도 일본에서는 아마를 앞세워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일본에서는 해녀와 비슷하게 물질을 하는 아마를 공동 등재하자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제주 해녀는 삼국사기에도 등장하고 아마는 이보다 훨씬 역사가 짧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아마의 기원이 해녀인 것이 밝혀졌지만 일본은 아베 부인인 아키에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아마 등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2016년 해녀가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해녀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자 미국에서는 해녀에 주목하는 작품들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해녀를 주제로 한 책과 연극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생태 친화적인 해녀의 어업활동과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독특함, 공동기금을 통해 학교를 운영하는 등 공동체 의식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연대와 조화가 큰 감동을 준 것입니다. 연등회가 인류 문화유산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은 것도 문화적 독창성 외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연등회는 삼국사기에도 기록된 불교 행사로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고려시대에는 국가 의례로 자리 잡아서 정월 대보름마다 개최되기 시작했고 고려 왕조의 마지막까지 지속됐습니다. 특히 연등회를 할 때면 대궐과 도성에 밤새 등을 밝히고 통금을 해제했습니다. 조명이 열악하고 통금이 철저했던 시대에 대낮처럼 환했으니 당시의 연등회는 그야말로 축제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로 계승됐습니다. 연등을 밝히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로 온 세상을 밝힌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위원회는 왜 연등회를 선정했는지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첫째, 연등을 밝히는 이유가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포용과 화합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자들은 스스로 만든 연등을 들고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과 나라 전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온 세상을 밝히며 이웃나라의 안녕까지 기원하다 보니 나라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연등회가 사회적 단합을 이루는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점이 인류의 화합을 존중하는 유네스코의 가치와 맞는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아주 화려한 축제지만 약자를 위한 배려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등제 행렬 때 가장 앞에 어린이와 노인, 여자나 휠체어 탄 사람을 배치하는데 그것은 걸음이 느려 뒤처질까봐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자에 대한 배려가 인류가 보존해야 하는 가치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셋째, 외국인들도 참여하는 모두에게 열린 연등회라는 점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미래, 그리고 인종과 종교, 장애를 초월하는 축제라는 점에 의의를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에서는 한국이 연등회를 보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점을 높이 칭찬했습니다. 문화재 등록을 통해 너무 인기가 높아지면 전국의 다양한 연등회가 획일화될 위험까지 생각해서 보호 조치까지 마련한 점을 높이 산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는 근엄한 유교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불교 문화는 고정관념과 다르게 많이 화려합니다. 연등회 역시 대중에게는 행렬이 많이 알려졌지만 실은 행렬 전 화려한 연회놀이가 메인입니다. 고려의 태조 왕건은 후뇨 10조에 연등회를 넣어서 후세에서 나라 행사로 반드시 지키도록 요운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던 연등회가 조선까지 풍속으로 내려와 연등회가 열리면 종로거리가 대낮처럼 밝았다고 합니다. 등을 밝히는 것은 자신을 태워 남에게 공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더욱 연등을 밝혀 안정을 기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처음으로 종로 연등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올해 5월엔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해 연등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의 종식을 바라며 올해 연등회에서 불을 밝혀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